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앗 136회 혁명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이제 혁명 특집 세 번째 시간입니다. 1회 때 깡생께서 흑인 인권운동에 대한 거 해주셨고, 네. 2회 때 독실이가 우주혁명, 그죠? 우주 경쟁의 역사, 빵빵 터졌지? 왜 저 깡샘 깨서라고 하고 독실이가 합니까? 아이고, 점점 하대. 그래. 속 내용이 도깨비님께서. 도깨비님이. 네. 그리고 오늘 떨떠름해 지금. 오늘 김도인이 3회 네. 어떤 혁명을 보여주실지 궁금한데 네. 자기소개도 안 했습니다. 자기소개한 다음에 바로 해보도록 하죠. 전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같이 혁명을 꿈꾸는 남자 깡쌤입니다. 그렇군요. 매일매일 꿈꿉니까? 네. 어이구 지겨워라.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되는데 깡쌤이 오디오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안경을 한번 이렇게 딱 잡고서 일단 멋있어. 네. 일단 멋있어. 좋댄다 또. 덕이 많은 덕실입니다. 덕을 흡수하는 덕개비기도 하죠. 덕을 흡수한다고요? 요즘 그 먹개비, 덕개비. 그렇군요.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셨어요.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혁명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시겠다고. 네. 어떤 겁니까, 혁명? 혁명 시작하기 전에 네. 광고가 있습니다. 광고요? 네. 예. 제가 4월부터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어요. 4월에? 네. 영상 프로그램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배우시던 게 아니고 가르치시는 거죠. 네. 그래서 4월부터 제가 이제 만든 명상 프로그램으로 그 교육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럼 김도인이 이제 우리 가르쳐 주겠다. 네네. 너희 와야지요. 네. 근데 진짜 요청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계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정말 하고 싶었다. 그리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한다고 했었어. 네, 맞아요. 그래서 요청은 계속 많이 왔었는데 그 여력이 안 돼가지고 준비를 못 하다가 작년에 이제 책이 출간되고 나서 맞아요. 네. 그때 북콘서트 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곧 명상 프로그램을 열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나도 네. 들은 것 같아. 나도 그 자리에 있었나? 있었어, 없었어요. 이 자식아. 결석했어요. 그냥. 아니, 농담이었는데 너무 지금 침묵이 길어가지고 당황했어. 순간 욕할 뻔해가지고. 네. 농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 장소 섭외하고 이런 게 이제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좀 시간이 딜레이 됐는데. 이번에 건물 샀다는 얘기 들었는데 거기 삽니까? 네네. 예. 맞아. 좋다, 거짓말인데. 예. 네. 그래서 4월부터 명상 프로그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축하합니다. 잠깐 특징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인이 시작하는 프로그램의 특징. 네, 그래서. 이 혁명적인 요가를 오늘 2시간 하는 건가요? 네네. 요가라기보다 명상인데, 유사일에 이런 명상 프로그램은 없었다. 그렇지. 네, 굉장히 명상계의 혁명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단군께서 고조선을 세운 이래로 네네. 혁명적인 명상이다. 네, 이거 하면 인생에서 이제 행복을 바로 득템할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합니다. 그래요? 근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개설돼요, 프로그램이. 농담이 아니구나. 네. 그리고 장소가 코엑스 부근에서 하거든요. 코엑스 이번에 샀다고. 네. 그 정도는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월에 코엑스 부근? 지하철역으로는 9호선 삼성중앙역 부근이에요. 네, 5분 이내 정도 좋다. 거리.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가지고 2시간 반 배우시게 되는데 프로그램이 크게 3가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신체, 감각, 마지막 깨달음에 대한 내용을 같이 명상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3가지 프로그램? 신체, 감각, 깨달음? 아니요. 신체, 감각, 감정, 깨달음에 대한 내용. 감각, 감정, 깨달음. 네. 신체적 감각을 향상시키는 내용에 대한 거는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의 특징은 이것보다는 감정이나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 좀 중점적으로 다뤄지는데 감정은 제가 책에서도 쓴 인사이드 무비라는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호흡 명상 같은 거는 혼자서도 이게 하기 쉽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인사이드 무비는 조금 혼자 하기가 어렵다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진행되고 자기 과거 경험을 재경험하면서 이 감정의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게 중점적으로 다뤄져요.
마지막 깨달음에 대한 거는 동양 철학에서 주역을 다루면서 주역? 네네. 예. 주역. 예전에 방송에 산천 대축계라고 크게 막혔다라고 해서 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네. 기억나요. 네. 그게 나왔던 게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에 8가지 괴 내용을 같이 엮어서 배우게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굉장히 긴 건가요, 그럼? 아, 네. 일주일에 한 번 8회가 기본 과정이고요. 2달. 네. 이 정도만 들으면 인생의 대부분의 모든 경험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저는 이 내용 소개만 들어도 엄청난 역대급 대작이 아닌가. 블록버스터 명상. 오지도 않을 거면서 그럼 그냥. 요일은 화목?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에 진행되고 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지대넘야 네이버 카페랑 페이스북에 대해서 제가 공지글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거기에 뭐 프로그램, 뭐 시간, 뭐 예약 방법 이런 게 나오는 거구나. 아, 네네. 그래요? 내가 그때 저번에 들었기로는 이게 단발성으로 하는 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네. 패널 할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 해? 혹시 뭐 오지도 않을 더 거잖아요, 내야 이 되는 자식들아. 건가? 너희들은 좀 더 내라. 그러면 네. 만약에 되게 기다렸던 분이 저는 많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뭐 한 클래스 몇 명인데? 그렇죠. 아, 20명이 정원이에요. 20명? 네네. 까지. 만약에 넘어가면 뭐 예약제로 뭐 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진행될 지금 예정입니다. 한 6개월치 예약이 다 밀려 있다고. 벌써요? 공지는 지금 하고 적당히 이 있어. 자식들아. 영적인 세계에서 말도 아직 안 했는데요. 이미 다 네. 밀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기대 많이 되고 원래 하겠다고 약속도 돼 있었고 김도인이 준비해 왔던 거니까 잘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자기 광고 끝났으니까 네. 오늘 네가 해야 되는 걸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도인의 혁명,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거는 로드 혁명이라는 주제입니다. 로드 혁명. 네, 그래서 실크로드를 중심으로 다루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다루려고 했던 게 중국 감독이 만든 리버로드라는 영화 작품이 있어요. 리버로드. 네. 그 리버, 그러니까 강길 말하는 건가요? 네, 강길을 말해요. 난 또 그 오버로드, 그 스케럽 쏘는 리버 뭐 이런 건 줄 알았지. 그렇군요. 네, 이거는 이제 2015년도 작품이어서 국제영화제에서 수상도 많이 했는데 2015년도 작품. 네, 처음 듣는 표면적인 영화인데? 네, 진짜. 이게 약간 인디 영화고 실제 한국으로 수입되기도 과정이 어려워가지고 곤란을 많이 겪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환경 주제랑 연관돼 있어가지고 시의성이 높은데 제가 보니까 환경이라는 표면적 주제로만 다루기에는 조금 더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실크로드와 연결시켜서 제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실크로드와 연결된 길과 관련된 혁명에 대한 얘기고 리버로드라는 영화와 좀 연결돼서 네. 진행한다. 근데 저희가 아는 실크로드가 맞죠. 그 동서양이 비단을 갖고 이제 무역을 하던 그 길. 근데 거기가 강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리버로드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1부에서는 영화 리버로드에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리적으로 실크로드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2부의 로드 혁명이랑 연관된 내용을 다룰 건데 영화에서 중심적으로 쓰여진 소재이기도 하고 제가 다뤄보면서 너무 재밌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거든요. 실제 실크로드를 개창한 사람으로 배우고 있는 게 장건이라는 중국의 사신이에요. 네. 장건? 네. 그래서 장건이 이 실크로드를 만들게 된 내용을 첫 번째로 다루고 두 번째는 중국의 도난 지역의 막고굴이라고 있어요. 가끔 다큐나 이런 영상 자료로 보셨을 수도 있는데 깎아지른 절벽에 이렇게 동굴들이 수십 개들이 파져 있고 예. 네네 그 안에 벽화나 막 불상들이 놓여져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도난. 돈황이요. 돈황. 네. 그거 저희 고등학교 때도 배웠었나요? 보면 기억나는데 사진도 기억나고. 예. 네. 그래요?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건이 있었어요. 고문서들이 발견되면서 거기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을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나는 중국에 대해 전혀 모르니까 예. 네. 낯선 내용인데. 전 실크로드는 진짜 언제나 궁금했고 그때 뭐 다큐멘터리도 뭐 그랬었거든요. 뭐 참하고도처럼 참하고도. 너무 관심은 있는데 참하고도 100번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마. 그렇죠. 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접근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간접적으로라도 중국이 여러모로 좀 미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 대륙이 갖고 있는 문화가 독특하니까 그렇죠. 네.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로드 혁명 그리고 실크로드 중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동서문화의 교류에 대한 내용들인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리가 실크로드일 뿐이고 제가 잡은 주제는 인간이 겪어내는 사라져가는 것들을 큰 주제로 다루고 있어요. 네, 사라져가는 네, 것들. 실크로드라는 지역 중심으로 펼쳐지는 개인, 소수민족, 그다음에 한 나라, 약소국들의 파괴와 상실을 다루고 있는 게 이번 방송의 주제예요. 왜 맨날 슬픈 것만 합니까? 얘기만 들어도 슬픈데. 네네. 근데 약간 중국을 자극할 것 같은 내용이 나올 것 같네요. 그렇지는 않죠.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슬픈 내용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바로 김도현의 명상 프로그램 바로 연결됩니다. 맞아 떨어지는구만. 네. 마침. 왜 요즘에 계속 슬픈 거 하나 했더니만. 알겠습니다. 네, 이 리버로드라는 영화를 그 표면적으로는 그 기사가 어떻게 돼 있냐면 환경 파괴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는 환경 주제에 대한 내용인가라고 이제 생각했고 보기 전에 어떤 게 있냐면 환경 파괴 들었을 때 약간 식상하고 뻔한 내용, 약간 교훈적인 게 펼쳐지겠구나라고 해서 봤거든요. 그렇죠. 남북 대륙 막 갈라지고. 근데 정말 이거 보고서 압도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미라기보다 이 영화가 제가 지금 이 시점에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 인생 최고의 영화예요. 진짜? 요즘에 자꾸만 자기가 본 어떤 책이나 영화 이런 게 최고라는 어떤 경쟁이 붙기 시작했는데. 매드맥스랑 네. 비교하면? 비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슨 블록버스터 네. 얘기만 들으면 뭐 블록버스터급 실크로드 영화처럼 폭발하고 막 이런 하는데. 건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막 인생에 대한 깨달음, 그 다음에 미스테리, 신비, 역사, 진짜? 환경 이런 거를 다 아우르고 있어요. 외계인. 네. 실크로드에 숨어있던 어떤 외계 종족이 실크로드를 폭파시키는 네. 사이언스 픽션. 거기서 초능력을 가진 인간의 어떤 영웅들이 나오고 이런 겁니까? 네네. 그래요? 그래서, 진짜요? 네. 뭘 진짜. 야, 이런 걸 또 어떻게 봤냐? 잠깐 영화 제목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리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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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사람이 평소 이제 쉽게 느끼는 감정이 있고 쉽게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 뭐 짜증이나 스트레스, 뭐 슬픔 이런 거는 자주 느낄 수 있는데 어떤 경이롭다, 신비롭다 이런 감정은 저희가 체험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경이롭다, 약간 신비롭다 이런 감정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보고 나면 이렇게 잔상이 오래 간다던가 혹은 그 여운이 계속 맴도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그래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이것만 너무 말하면 그 이해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뭐 김도인이 이렇게 극찬한 영화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리버로드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이 일이 벌어지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실크로드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개인 그리고 한 가족 그다음에 소수민족이 겪어내는 상실이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에서 되게 중요하고 신비롭게 그려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장건의 서역도라는 그림이랑 막고글에 대한 그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인문학적 내용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스케일이 저희는 장난처럼 블록버스터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대 서사지가 펼쳐질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 영화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감독부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자료를 찾아보는데 국내 기사화도 거의 안 돼 있어요. 리 루이진이라는 중국 감독이에요. 리 루이진? 네. 뭐 아시아 사실주의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감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떠냐면 영화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담담히 다뤄요. 자기가 다루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약간 관조하는 형식으로 보여주는 편인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매료해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가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상영 시간도 짧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예. 근데 제가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단순한 줄거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지루하지 않게 완급 조절을 해나가면서 이끌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하나하나 장면이 뺄 거 없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좀 잘 만들어진 영화다는 거예요? 네. 잘 만들어졌다기보다 굉장히 잘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슬로우 무비식으로 전개되는. 안 사요. 계속 팔려고 그러나. 약간 슬로우 무비식으로 전개되는 내용도 이렇게 약간 완급 조절이 되면서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만 5년에 걸쳐서 했다고 그래요. 아까 시나리오가 단순했다고 했는데도. 네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감독은 나이는 35살밖에 안 됐어요. 진짜? 근데 이미 장편으로는 4작품작도 발표했고 실제로는 국제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영화를 볼 때 영화 음악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관심 있어서 보시게 된다면 예. 영화 음악이 압도적이에요. 첫 장면부터. 그래서 저는 환경 파괴구나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 첫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동굴 벽화가 나오면서 약간 티벳 장송곡 같다고 할까? 왕왕왕왕. 이거요? 네네. 세상 바로 빠져들고 있어 지금.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음악이 나와서 그 영화를 보면서 음악에 집중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이 이란 감독이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음악을? 특이했어요. 네. 일단 영화 커다란 줄거리는 간단해요. 서사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서 주인공은 크게 2명의 핵심 인물이에요. 예전에 제가 일본 영화 하면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형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거의 중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형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동생의 이름은 영화에서 아디커로 나와요. 아디커. 네, 형의 이름은 바터로 나와요. 바터. 네, 그래서 저는 중반부까지 버터인 줄 알았어요. 버터라고 바터. 인식하다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바터라고 해요. 그래서 얘네 둘이 이제 형제 관계고 이 형제가 특이한 게 어떠냐면 형은 할아버지랑 살고 있고 비슷하네. 지난번에 그것처럼. 네. 동생은 아빠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얘네가 왜 이렇게 떨어지게 살게 됐냐면 둘째 아디커를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연년생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첫째인 바터를 데리고 와서 잠시 키워주기로 해요. 이제 며느리가 너무 힘들까봐. 근데 이 둘째 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다시 첫째인 바터를 부모가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바터가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다 보니까 자기네 집에 돌아왔을 때 계속 우는 거예요. 적응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애를 키우기 힘들고 또 동생도 태어난 데다가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파요. 그러니까 다시 할아버지 댁으로 돌려보내요. 그런데 또 4살 전이 됐을 때 형이 할머니가 아파서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혼자 계시잖아요. 아하. 그래서 아빠 생각에 할아버지가 적적하시고 얘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할아버지랑 좀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형은 도시 근처 살고 있는 할아버지랑 같이 머물게 되고 둘째 동생이었던 아디커만 엄마랑 아빠랑 지내게 돼요. 몇 살인데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초등학생으로 나와요. 4살부터 초등학생이 될 때까지 살았고. 네. 그리고 그 아디커랑 바터 엄마 아빠는 유목이기 때문에 유목 생활을 해요. 실제로는 위구르족이라고 나오거든요. 신장 위구르? 신장 위구르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위구르족이 2부류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신장자치구에서 요즘 문제되는 이제 투쟁과 연관된 위구르족이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위구르족은 하서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수부족들. 네. 그러니까 소수부족 내용이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영화가 구성을 가지게 되고 영화 큰 줄거리는 뭐냐면 이 두 형제가 따로 떨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아요. 왜냐면 형은 어쨌든 부모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되게 심적으로 의지해 있고 아빠랑 엄마를 되게 미워해요. 근데
똑같이 동생은 예전 일본 영화처럼 굉장히 싹싹한 인물로 나와요. 그래서 형이 심통을 부려도 그걸 다 받아주는데 동생도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부모랑 할아버지가 첫째를 따로 키웠기 때문에 더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아, 그렇지. 미안한 마음에. 그러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지만 엄마 아빠가 형을 계속 의식적으로 신경 써주니까 그게 또 자기한테는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사이가 조금 안 좋고 같은 기숙사 학교를 다니는데도 형은 끝나고 할아버지 댁에 가서 자거든요. 동생은 할아버지 댁을 가는 게 아니고 그 기숙사 학교 친구들이랑 거기서 같이 자는 걸로 나와요. 그 다음에 출발이 시작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유목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디커를 학교에다가 맡기고 방학 때 찾으러 오기로 하고서는 이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갈 곳이 없게 돼요. 학교는 방학했는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자기들을 찾으러 오지 않고 할아버지랑 자기들이 이번에 같이 가기로 했어요. 아빠 집에.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낙타를 끌고 아버지랑 엄마를 찾아서 길을 떠나는 게 주된 서사 스토리가 돼요. 네. 집으로 갔기도 하고 약간. 맞아요. 500km에 걸치는 길을 떠나는 과정으로 나오거든요. 500km를 낙타를 타고서? 네. 서울에서 부산을 넘어서? 저는 무슨 시내버스 타고 어디 가는 줄 알았는데 낙타를 타고 가는 낙타를 타고 갑니까? 네. 이게 배경은 지금 현대 배경인가요? 네, 오늘날 배경이에요. 아, 그래요? 네, 옛날 뭐 그런 배경 영화가 아니고 현대 중국의 하서 지방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낙타를 타고서 엄마 아빠를 찾아 떠나는 6박 7일의 여정을 담고 있어요. 잠깐만. 낙타를 타고 500km를 가는데 6박 7일이면 낙타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하루에 거의 80km씩을 달리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영화 설정에 살짝 의문을 표시하는 게 저희 그때 마일 편에서 말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네. 낙타도 비싸겠네. 낙타도 당연히 비싼데 이 아이들이 과연 낙타를 어디서 구매했는가? 이걸 추적해보면 이 아이들은 굉장한 부유한 집안의 아이여서 어렸을 때부터 낙타 훈련, 승마 훈련 같은 걸 받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아니, 여기 가난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래요? 아니요, 실제로 굉장히 가난해요. 아, 그래요? 네. 아니면 부모님이 뭐 낙타 기병대 출신이었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낙타의 정확한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형제랑 부모가 이제 위구르족 출신이잖아요. 위구르족이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낙타를 소유하고 있어요. 양이랑 낙타랑.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얘 형제들이 떠날 때도 동생은 이미 자기 소유의 낙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형은 할아버지가 키우시던 낙타를 한 마리 가지고 길을 떠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런데 이제 제목이 왜 그러면 리버로드인지 좀 이따 나오는 거죠. 내용은 다. 네. 리버로드라고 하는데 실제로 사막을 따라서 길을 가잖아요. 근데 오아시스를 이렇게 따라간다기보다 동생이 방학 때마다 아버지랑 학교에서 자기네들이 유목생활하던 집까지 오고 간 거예요. 형은 그런 적이 없어요. 형은 할아버지랑 도시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빠랑 이렇게 사막을 횡단한 적이 없는데 동생은 반복적으로 횡단해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가 자꾸 자기한테 얘기하기로 사막에서는 강을 따라서 길을 찾으면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고 한 걸 배웠어요. 그러네. 생각해보면은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그 사막에 지형지물이 없으니까 그냥 나침반에 의존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네네. 별 가지고 위치를 파악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쉽지 네,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을 따라서. 왜 그렇게 무시하십니까? 김기사 같은 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 낙타 등에 딱 꽂은 다음에 480km 앞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제 형제가 물길을 따라서 부모님이 계신 푸른 추억의 유목 생활하는 자신의 집으로 떠나는 여정을 담고 있어서 아마 제목을 리버로드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물길로. 설정만으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낭만적인 느낌이 좀 나네요. 저는 좋아요. 진짜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들어도. 가면서 여러 가지 여정들을 겪는 건가요? 뭐 어떤 서유기 같은? 네. 이게 너무 놀라운 게 중간에 영화 중간에 삼장법사가 나와요. 네, 그 환영을 봐요. 얘네들이 사막에서. 네.
이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횟수로 4년차 하니까 웬만한 주제들을 많이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영화나 책을 보거나 새로운 주제를 할 때 이전 방송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제 나와요. 저도 이제 영화 보면서 그 장면에서 웃었는데 중간에 삼장법사가 길을 떠나는 장면 얘네들이 환영으로 보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 똑같은 길목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실크로드 그 길을. 따라서. 네. 구체적인 지리적 특징은 영화에 대한 내용 설명한 다음에 뒤에 할 거여서 대략적인 것만 할게요. 여기가 하서 회랑 지역이에요. 화서 주랑이라고도 하고 화서 통랑이라고도 다른 명칭으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하서 지역이 지금의 감숙성 지역, 그러니까 황하강을 보통 중국 사람들이 그냥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하의 서쪽 지역에 해당돼요. 황하의 서쪽 지역? 네. 여기에 이제 9세기부터 위구르 쪽들이 살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 그 지도를 생각하면은 서쪽이 팍 튀어나와 있는데 그 부분 말하시죠. 그렇죠. 맞아요. 왼쪽 위에 있는 거. 네. 왼쪽 아래에는 티벳이 있고. 오, 맞아요. 맞죠? 네. 오. 그래서 그 중간에는 그 중간에 이제 사막이 자리하고 있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9세기에서 위구르족이 감숙 왕국을 세워서 살기 시작했는데 감숙 왕국? 네. 번성하다가 11세기 초에 서하라는 나라한테 멸망당해요. 서하.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고 있었던 위구르족이 그 화서 회랑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한 14,000명 정도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소수 민족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지도를 삼국지라는 소설이나 게임으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정확하다. 네,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총나라가 위치해 있던 그 성도, 뭐 운남 이쪽이 있습니다. 유비가 도망쳐 있던. 근데 그거보다도 더 왼쪽인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삼국지 게임할 때 나오는 지도는 지금 중국 지도는 되게 달라요. 지금 중국 지도는 왼쪽으로 엄청나게 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대륙이라고 하던 부분은 산맥 조금이고 다 평야야. 평야 위주로 돼 있어. 네, 그래서 뭐 서장 자치구, 그지? 신강 위구르 자치구 이쪽. 그러니까 그 게임 속에서는 거기서 이제 이민족들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맞아. 마등, 마초 얘네들 살던 지역보다 더 왼쪽, 훨씬 왼쪽인 거죠. 네. 그래서 아주 변방에 있는 지역. 맞아요. 삼국지의 주 배경이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영화에 대한 거를 시작할 건데 형제가 길을 떠나잖아요. 그 실크로드 길의 여정을 떠나는데 실제로 장안부터 이란에 이르는 거대한 실크로드를 가는 건 아니고 그 중간에 500km 정도 여정을 가는 거거든요. 실크로드에 비하면 500km는 아주 짧은 거리구나. 네, 근데 얘네들이 초등학생 정도 연령이니까 그치. 실제로 2명의 꼬마 아이들이 낙타를 끌고서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 없이 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먹을 거는 있죠.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걸 다 갖고 네. 통조림. 그래서 이 얘네들의 여정을 통해서 뭐를 볼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의 개인, 그 다음에 이 형제가 속한 가족, 그 다음에 이 형제가 위구르 소수부족이잖아요. 소수부족이 겪게 되는 상실의 내용들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를 크게 3장면으로 나눌 거예요. 굉장히 담담한 시선으로 그리는데 보다 보면 먹먹해져요. 그래서 그 큰 3가지 장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할아버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첫 장면 이제 영화 보시면 제가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했는데 다시 보니까 영화 시작이 굉장히 뭔가 신비롭고 미스테리하게 시작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굴 벽화가 나오면서 티벳 장송곡처럼 왕왕왕 이런 음악이 펼쳐지게 돼요. 네. 근데 동굴 벽화가 계속 허물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첫 번째 동굴 벽화가 허물어지고 그 밑에 있었던 그림이 드러나고 그 그림이 다시 허물어지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감독이 우리가 역사에서 겪어내면서 많이 사라져갔던 것들을 이렇게 영화에서 상징적으로 담은 것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물통 큰 거를 들고 낑낑낑 메마른 논바닥 같은 데로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물을 뜨러 간 거예요. 근데 2명의 어른 남자가 그 우물을 파면서 물을 이렇게 뜨려고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물 뜨러 오지 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물 메말라서 물이 안 나오고 우리도 이거 하는데 벌써 드릴이 몇 개째 부러졌다. 그러면서 말을 주고받는 게 나와요. 요즘에는 어딜 가나 다 농경지로 개간해가지고 식수가 다 메말랐기 때문에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아저씨가 뭐라고 하냐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양을 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늦기 전에 빨리 양값 떨어지기 전에 양을 처분해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서는 하면서 먼 하늘 이렇게 망연자실 응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들이 찾아와요. 이 형제의 아빠. 아빠는 여전히 유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근처에서 사는 게 아니고 초원지대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사는 걸로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오랜만에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보러 온 거고 자기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서로 이제 물이 너무 메말랐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너는 요즘 뭐 이렇게 양 치면서 살만하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딜 가나 요즘은 거의 다 초원지대도 없고 물이 메말랐기 때문에 양을 목초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내가 도둑같이 눈치 보면서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을 키우기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신의 부인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양의 절반 정도를 약값을 대느라고 처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계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물이 메마르는 원인은 나오지 않고. 농경지 개간 때문으로 나와요. 영화에서는. 농경지에서 물 다 빼가니까 이 사람들이 살 만한 곳에는 물이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많이 뉴스에서 듣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빠르게 농경지를 개간하고 산업화되니까 식수자원이 사막 지역이니까 원래 조금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의 다 고갈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그 자연적인 식수 자원에 대해서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들이 늘어나요. 할아버지는 양을 이제 거의 처분해야 되는 상태고 유목 생활하고 있던 아버지 자체도 이제 더 이상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하기 어렵고 그리고 주변에 살고 있던 동네 사람들도 다 도시로 떠난 걸로 막 나와요. 근데 그거를 담담하게 이 부자가 앉아서 이야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내가 아프니까 애들을 보러 자주 못 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내가 애들을 데리고서 니네가 살고 있는 데로 가마라고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가 오랜만에 애들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첫째 형인 바터는 아빠를 싫어해요.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아빠도 그게 마음에 쓰이니까 시장에 갔는데 옷을 사주는데 바터한테만 사주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시장에서 옷 한 벌을 위해 상의 걸 사는데 바터 거를 사주면서 바터한테 자꾸 옷을 이렇게 주려고 그래요. 근데 바토는 되게 짜증스러우면서 아빠 손에 뿌리치고 아빠가 하는 말에 대꾸도 안 하면서 이렇게 가요. 그때 동생도 옆에 있었어요? 네. 아빠는 모두에게 미움받네. 아니요, 이제 동생은 아빠한테 되게 싹싹하게 굴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빠가 이제 형만 챙겨주니까 그치, 거기서 막 울어요. 길바닥에서 나는 왜 항상 옷 안 사주고 아이고 속상해라. 형이 그러니까. 입는 것만 물려받아서 입냐 그러면서 하는데 아빠는 그 동생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형이 자기를 이제 내치면서 가니까 자꾸 형을 졸졸 따라가면서 챙겨줘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길바닥에서 막 울고 있던 동생이 아디커가 어떻게 하냐면 막 울면서도 아빠가 자기를 안 챙겨주니까 짐을 주섬주섬 막 챙겨갖고 울면서 뒤쫓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속상하지만 귀여운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속상하다 그래도. 네, 속상하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교로 돌아왔어요. 아빠가 둘째 아디커한테 뭐라고 하냐면 방학이 되면 할아버지랑 이 집으로 돌아와라고 하면서 잘 지내라라고 하고 육포랑 치즈를 사주고 가요. 그게 아마 식량 같은 건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건조해야 오래 가니까. 예. 그래서 아빠가 걔한테 건조해야지 이거를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잘 아껴서 형이랑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당부하고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형이 동생 방으로 와서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사준 걸 다 집어던지고 가요. 난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너나 가져라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사준 건 나는 안 먹어 라고 하면서 난 할아버지가 밥을 주니까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장면이 나와요. 옷은 안 던져? 옷이랑 이런 거 다 던지고 가요. 네. 그러니까 동생이 이게 약간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럼 형제끼리도 별로 안 친해요, 심지어? 형제끼리 안 친하고 노골적으로 형은 동생을 싫어하는 걸로 그랬지. 나와요. 근데 동생은 그래도 형을 계속 따르고 네. 짝짝하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은 다시 할아버지네 집으로 돌아가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할아버지랑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동생은 기숙사에 남아서 친구들이랑 거기서 잠드는 걸로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더니 동생한테 뭐라고 하냐면 네 형 어딨냐 이렇게 추궁을 해요. 근데 동생이 모르잖아요. 형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모른다고 대답하니까. 같은 반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고 반은 다른 건가? 네, 학년이 다르니까 반이 다른데 형이 안 나온 거예요. 학교에 며칠간을. 그래서 선생님이 공부도 안 하고 불성실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형 어디 갔는지 찾아오고 집에 가서 형한테 학교 오라고 해라 라고 전달해요. 그 동생이 이게 저희가 막 이제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막 있는 데를 한참 막 뛰어가요. 집 할아버지 집으로. 그래도 갈만한 거리인가 봐요. 걸어서 할아버지 뛰어서? 집은 도시 근처에 있긴 근데 있으니까. 바깥이 그래도 외곽이잖아. 네, 근데 이게 그 거리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는 안 나와서 모르겠는데 애가 그냥 그 어린 걸음으로 막 뛰어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걸로 나와요. 네. 그래서 가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그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 위구르족 정통 복장을 입고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 암송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희 방송에서 그걸 해서 그런지 몰라도 티벳 사자서 같이 티벳 승려 같은 분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경전 암송해줘요. 그리고 형인 바터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종이 같은 걸 계속 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걸 보고서 놀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아버지가 죽은 거를 형제가 겪을 수밖에 없고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무슨 장면이 조금 슬프냐면 할아버지 돌아가신 장면은 조금 담담하게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양을 팔아요. 자기 전부인 양을. 할아버지가? 네. 그래서 양을 사는 사람이 와서 트럭에 양을 다 싣고 가니까 할아버지가 그 상인한테 뭐라고 하냐면 양털을 조금 떼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털을 이렇게 손에 쥐고서 양을 실은 차가 이렇게 사막을 쭉 해서 횡단해서 가잖아요. 근데 저기 멀어져서 안 보일 때까지 할아버지가 망연자실 그걸 바라봐요. 근데 되게 그때 서글프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게 굉장히 구슬퍼요. 왜 자꾸만 슬픈 얘기만 하는 겁니까? 근데 왜 양을 판매를 한 거예요? 돌아가실 걸 알고? 저도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저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양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메말라서 물 자체가 그래서? 아예 안 나오니까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뭐 자기 이제 죽음을 뭔가 이제 좀 아셔서 정리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은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있어요. 그 다음에 동생도 방학이 돼서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다 집으로 떠났어요.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혼자 자요. 그러다가 동생이 결심이 서가지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낙타를 끌고서 할아버지 집으로 와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여행이 시작되는데 처음에 와가지고 형한테 말을 걸어요. 우리가 이제 방학했으니까 엄마가 위독하셔서 우리가 부모님을 보러 가야 된다. 그런데 형이 말대꾸도 안 해줘요.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하냐면 낙타를 데리고서 할아버지 집 밖에서 자요. 그거 좀 약간 이색적인 장면이기도 한데 그 초원지대인데 사막화돼 있잖아요. 네. 거기서 자기 낙타가 이렇게 무릎 꿇고 자는데 그 옆에서 기대서 그 꼬마아이가 밤에 이렇게 양탄자 같은 걸 걸어놓고 이렇게 잠들어요. 근데 다음날 되니까 형이 무슨 마음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렇게 짐을 이렇게 꾸리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길을 떠나게 돼요. 낙타는 순하게 나와요? 낙타 실제는 성격이 굉장히 좀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서는 계속 순하게. 네, 순하게 나오고. 낙타도 뭐 개성이 있겠죠, 자기만의. 순한 애도 있을 거고, 싸놓은 애도 있을 거고. 그 애기인 줄 아니까 또 좀 배려해주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낙타가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전 몰랐는데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안 게, 내가 살면서 낙타를 굉장히 자세히 본 적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영화를 보고. 네, 눈 크고 눈썹 길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항상 질겅질겅거리고. 예, 있고. 질겅질겅거리고 그 얼굴만 클로즈업 된 것만 몇 번 봤지. 이렇게 낙타를 그 영화 전체에서 굉장히 자세히 보여주는데 낙타가 아라비아 지역이 아니고 여기 중국 사막 지역에서 사는 낙타들은 쌍봉 낙타라고 해서 혹이 2개 있는 거예요.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낙타들은 봉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단봉 낙타. 네, 단봉 낙타.
그 몰랐는데 그 혹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축 처져 있을 때가 있고 뿔뚝 솟을 때가 있고. 그 혹 안에 지방이 가득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먹어도 그 지방에 있는 그 축적되어 있는 지방이 있으니까 잘 안 먹어도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은 그게 뭐라 그러지? 통통하게 돼 있고. 아, 그렇구나. 그래야겠지. 우리 뱃살이 생겼다 없어졌다니까. 아니, 뱃살은 안 없어지죠. 그렇지. 슬프다. 힘을 줬다 뺐다 할 때. 최근에 슬픈 얘기 들었습니다. 갑자기 생각나는. 하지 마. 네. 어떤 슬픈 얘기냐면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배가 고파서 배를 만져봤더니 배가 불러 있었다. 너무 슬프더라고. 예, 죄송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낙타들도 되게 힘들잖아요. 오랜 먼 길을 떠나니까. 그렇지. 얘네들이 힘들면 그 봉이 이렇게 처지고 기운을 차리면 봉이 이렇게 쓰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낙타란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들을 봐요, 형제들이. 처음에 이제 길을 떠나니까 그 사막을 여행하는 거를 봤는데 형제들이 하루 종일 길을 떠나는 게 아니고 햇빛이 너무 강할 때는 사막 중간에 쉬어요. 얘네들이 잠깐 쉬어가지고 앉아서 잠을 청하더라고요. 낙타 옆에서. 예. 그다음에 해가 좀 저물 때 다시 길을 이렇게 떠나요. 그리고 완전 해가 저물어서 밤이 되면 거기서 그 낙타 똥 같은 걸 연료로 해서 불을 지피고 하루를 지샌 다음에 다시 아침에 길을 떠나는 형태로 나와요. 애들이 몇 살 정도 돼 보입니까? 근데 정확한 나이대가 안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동생은 뭐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그러니까 8에서 뭐 10살 정도? 그 다음에 형이라고 해봤자 형도 뭐 11살, 12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연년생이니까? 네. 둘 다 되게 어린 아이들로 나와요. 요즘도 뭐 중고등학생들 오토바이도 타고 하지 않습니까? 예? 스쿠터 타고. 스쿠터. 이런 느낌으로 낙타를 물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쌍봉 낙타면 네. 그 봉 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혹 사이에 이제 껴서 타고 가는 거예요? 네. 거기에 이제 타고 가요. 그럼 좀 안락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약간 등받이도 있고. 근데 하루 종일 이렇게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걷다가 타다 이렇게 해요. 낙타도 힘드니까 네. 자기도 좀 걸을 수 있으면 옆에서 걸어주고. 네. 그리고 타다 보면 그 수분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면서 수분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가 축 처지면 이제 또 기댈 게 없어지네. 글쎄요. 안 타봐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도 유목 부족이어서 그런지 낙타를 수월하게 다루는 거예요. 특히 아디커 동생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 이제 식량을 챙겼잖아요. 그렇죠. 식량이랑 옆에 물통 이렇게 채웠으니까 걷다 타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길을 떠나요. 그래서 형제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 환경이 정말 장관이에요. 단순히 사막만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고 모래 언덕도 보고 막 기괴한 암석으로 된 바위 절경도 보여주고 마지막에 해가 저물었을 때 그 신비한 그런 풍경.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영상이라도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막 지역이 저렇게 신비로운 환경 변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다시 보게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영상 자체도 좀 이쁘구나. 네네. 영상미를 막 노려서 찍은 것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와일드 화면으로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국적에서 경이로운 감정이 들게 해요. 한국 땅은 뭐 한 200m만 걸어가도 저 멀리 보면 빨간 십자가 보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경이롭지요. 예. 숭고하고. 근데 이제 그 거대한 자연, 제가 지금 영상도 막 찾아보고 있고 한데, 네. 괜찮아요? 그 게임에서 이렇게 만든 그런 장면 같이. 그래. 온라인 MMORPG 게임들에서 나오는. 예. 사막지대. 뭐 사막이나 뭐 오아시스 이런 게 실제 하네. 와. 진짜. 네. CG 아니야? 영상미로 보면은 파이 이야기? 파이 이야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나요? 그것도 좀 중간에 보면 경이로움이 좀 느껴지게. 고래 나오고. 네네.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게 그건 약간 CG 처리가 됐잖아요. 완전 CG. 근데 얘는 거의 그냥 그 실제 환경을 보여주는데 경이로운 그 감정을 들게 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기 전에 이곳이 지금 관광상품으로 많이 개발돼 있지만 관광상품이 아니고 뭔가 순례길처럼 여기 형제들이 떠났던 곳을 여정으로 이렇게 가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형제들이 뭘 보냐면 가다가 이제 갈증에 시달려요.
근데 아까 동생 아디커는 익숙하니까 물을 조절해서 마시는 거예요. 한정된 물이 있으니까 아껴서 이렇게 마시는데 형은 동생이 추운 거예요. 물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물 없어진다라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사막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계속 물을 막 마시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생은 아직도 물통에 물이 남아있는데 형은 물통에 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면이 나고 형이 갈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줘요. 근데 지금 옆에 계속 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 네. 그게 중요한데 아까 이게 아빠가 강을 따라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동생이 중간에 가다가 길을 헤매요. 왜 그러냐면 강을 따라가라고 했는데 강이 다 메말라가지고 흔적조차 안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조차? 네. 그래서 중간에 우물이나 이렇게 수로들을 보는데 거기가 다 메말라 있는 것들로 나와요. 그래서 형이 나중에는 너무 덥고 지친 데다가 동생이 길을 못 찾으니까 짜증을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마음대로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어보니까 낙타들은 항상 물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고 하더라. 그러면서 낙타를 풀어줘요. 그 얘네들이 낙타가 그전까지는 순하게 있다가 막 말처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네. 그래서 동생이랑 형이 허겁지겁 낙타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보니까 낙타가 빠르대요. 말도 갈 때 45km 빠르게 달리면 60km도 나오는데 네. 낙타가 단거리 질주를 할 때 60km가 넘고 세계 신기록은 88km래요. 시속. 낙타 속도가. 그래서 네. 전쟁터에서도 그쪽 지역에서는 낙타를 기병대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맞아. 대단하다. 엄청 빠르구나. 네, 그래서 막 허겁지겁 뛰어갔는데 낙타들이 실제로 강물을 찾은 거예요. 근데 낙타들이 찾은 것도 그 강에 흔적만 남아있고 강물이 다 말라버린 곳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가 물을 계속 못 구하면서 길을 떠나는 장면들로 나와요. 그쪽 지역이 좀 이렇게 그 환경 파괴나 뭐 초원지대가 없어지고 하면서 이렇게 말라버리는 그런 거 아닌가? 좀 사막화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건가요, 혹시?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중간중간에 형제들이 이제 마을도 지나는데 마을이 폐허처럼 텅 비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물을 못 구하니까 마을 자체를 버리고 떠나서 그 마을이 완전 폐허로 되어 있는 데서 형제들이 잠을 자고 이제 길 여정을 떠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는 중간중간에 그렇게 말라버린 강물들, 폐허가 된 마을들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가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까지 날아오는 황사먼지나 이런 것도 혹시 이런 거랑 연결도 되나?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그쪽에서 맞아요. 나온 것죠. 네. 근데 요즘에는 황사가 문제 아니면 미세먼지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 어쨌든 황사가 불어오는 곳이군요. 네. 근데 그걸 위성 사진을 보니까 한번 그 모래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그거는 무시무시하던데요, 진짜. 이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그냥 위성 사진을 봤을 때 쫙 이게 옆으로 퍼지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이 지역에 실제로 중국 정부가 2011년 정도에 사막화 방지로 한 7,800원 정도를 투여한다라고. 7,800원이요? 네. 내가 10,000원 정도 주니까 조금 더 열심히 너무 적게 투자하는 거 아니야, 중국? 7,800억이죠? 7,800억이요. 그것도 위안인 거죠? 아니요. 위안 아니고 그냥 7,800억이라고 들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거의 수자원이 마른 걸로 나와요. 네. 근데 단순히 이렇게 보면 저렇게 사막화 됐나 보다, 물 다 말랐나 보다, 환경 파괴됐나 보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수자원에 의지하고 살아갔던 게 이 형제네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이제 자기의 생활 기반을 잃게 되고 이런 장면들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